성남일보와 함께 준비한 시사토크 장윤영입니다. 시즌2. 21대 총선 성남지역 출마자 인터뷰 사회를 맡은 장윤영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지역경제 진짜 힘들어지고 있고요. 이 속에서 불철주야 삶에 매진하고 계신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중앙정치나 중앙방송에서 주로 다루는 정치적 쟁점과 토론을 지향하겠습니다. 오직 코로나 사태로 인한 깜깜이 선거,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인한 정보 부족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출마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연해 주신 증원구에 출마하신 기호 7번 민중당 김미희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7번 민중당 김미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유권자 여러분께 간단히 출마의 변과, 인사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원구민 여러분. 32년 동안 성남 시민, 중원구민들과 함께 고락을 나누면서 우리 성남 시민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진보 정치를 달려온 김미희입니다. 이번 4월 총선은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 개혁을 가로막는 미래통합당을 국회에서 정리하고 우리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준 정부를 제대로 보필하지는 않고 위성정당, 꼼수정당 만들어서 오히려 진보정당을 살리라는 촛불의 요구를 외면한 민주당을 경고하는 선거입니다.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고 진보는 김미희를 찍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득권 양당이라는 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액을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 재산 평균 48억, 민주당 의원들 재산 평균 38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 우리 서민들의 고충을 어떻게 깊이 이해하겠습니까? 1년에 1억 5천만 원 연봉, 그것 받으면서 그보다 더한 돈을 쓰면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노동자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미희가 어려운 여건을 뚫고 다시 나왔습니다. 19대 때 중원구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시켜 주신 김미희가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부당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당도 강제로 해산당해서 6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좌절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의 삶,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김미희와 함께 앞으로 시대가 노동자 서민들이, 청년 여성들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똑같이 사람다운 존엄한 삶을 누리고 똑같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 함께 만들어 봅시다. 중원구 주민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수도권에서 선택해 주셨던 김미희. 이번에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고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을 다시 되돌려올 꼭 필요한 사람 김미희를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기 후보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 자체는 간단하게 네. 부탁을 드렸고요. 참조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을 듣는 유권자나 시민 여러분들은
요즘의 상황을 보면은 굵고 짧은 핵심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참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미희 민중당 후보에 대한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후보는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시민의 삶을 잘 알죠? 성남시 의회 2대 3대 시의원님을 지내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예전 대선에서 이정희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도지사님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수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지금 많은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성남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성남 푸른학교 공동대표로 재임하셨고요. 성남시립병원 추진위원회 고문도 하셨습니다. 이상 굉장히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를 갖다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라고 한다면 지역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다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출마하시는 중원구 지역에 대한 후보자께서 파악하고 계신 지역의 역사,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와 산업,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건 또 한번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도시 형성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정구,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는 주거 환경 정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은 성남에 살고 계신 시민들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재개발 목적과 방식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남은 역사적으로 3.1운동, 또 광주 대단지 항쟁, 노동운동, 통일운동, 청년운동 이런 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활발하게 있었던 곳이고 6월 항쟁과 지난 촛불 항쟁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가장 앞장서서 국민들이 떨쳐나섰던 곳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가지신 시민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발전 또한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현재 성남 시민이 2019년 10월 현재 94만 3천 명이고 2020년 성남시 재정 규모가 3조 840억입니다.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평균 재정액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곳으로 모범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지요. 저는 성남시의 이 많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전국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성남시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수정 중원구가 분당에 비해서 건강 지수 또 기대 수명 이런 것이 낮습니다. 우리 중원구 주민들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에 비해서 건강은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 건강 불평등,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또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수정과 분당 주민에 비해서 중원구민의 기대 수명이 낮다라고 하는 거 관련 자료에서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과거에는 수정구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행정경제가 지역경제 중심이었었고요. 중원구는 공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 그다음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소비와 금융이 지역경제 중심이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류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후보께서 중원 지역, 실제 말씀은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원구에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 관심을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신 관할동, 전부 다 몇 개 동이나 되죠? 11개 동. 예, 11개 동이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법정은 따로 몇 개가 있죠? 가련동, 여수동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 13개네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을 어떻게 구분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그 동네 동별 중심으로 주민들은 수건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건 사업에 대해서 동별로다가 아니면 묶어서 하셔도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각 동별, 지역별 수건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성남동에는 성호시장 재건축이 40년 넘은 수건 사업입니다. 지금 재건축하는 시장의 모습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기대지 말고 성남시 땅에 우선 성남시 예산으로 짓는다면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성호시장 재건축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동과 금광 1동은 재개발 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그곳 지역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분진, 영업상가의 피해 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대책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국회의원이 되면 적극 챙기겠습니다. 지금 상대원 이동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영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주 대책이 부족합니다. 주거 세입자들, 상가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꼭 필요하고 김미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제 공약 중에 서울공항 이전하고 무상주택 3만 호 짓겠다는 1호 공약이 있습니다. 서울공항 부지에 지을 무상주택 중에 우리 재개발 지역 세입자의 이주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 1동에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짓겠다. 그런데 하필 그 행복주택 부지가 좁은 도로 끄트머리 주차장 자리에 짓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를 받아서 현재 잠깐 유보되어 있습니다. 은행 1동 작은 집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고 변변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곳입니다. 주차장 자리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복지 공간이 들어서야 되고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다른 곳에 더 많이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은행 2동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길이 넓어지고 놀이터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집들이 낡은 집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현재 있는 집들이 재건축할 경우 또는 리모델링 할 경우 어떻게 가능할지 이에 대한 대답을 법이나 조례를 고쳐서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대원 지역 우리 상대원과 함께 지하철 많이 원하시죠? 지하철이든 트램이든 지하철에 연계해서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을 원하시는데요. 당연히 만들어야죠. 지하철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하철만이 아니라 실제 더 우리 서민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이 버스의 원활한 이동인데요. 하대원 지역 옆에 있는 도촌동은 정말 버스 노선이 너무 불편합니다. 버스 노선의 대폭 확충과 또 증차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를 공영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더 편리한 이용 필요하고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하철은 무상입니다만 버스비는 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버스도 무상으로 이용해서 환승 그 혜택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상 버스를 함께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듣고 싶었었던 것은 문제점을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갖다가 이렇게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이제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공약을 뜯어보면은요, 야, 이 공약은 동장이 할 일이다. 이건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시장이 하는 고유 업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권한과 성남시 의회나 경기도 관할의 권한을 좀 벗어나는 쪽을 이제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광역정부, 그 다음에 기초정부의 역할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전까지 나열하셨던 그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사실 해결 방안이 중간중간 나왔긴 했지만 좀 굵고 짧게, 여기서 핵심 자체는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를 갖다가 업무 분담을 참조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성남시 의회에 민중당 시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중당에서는 국회의원에 진출하면 시의원, 도의원이 하는 일 중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데 안 되고 있는 것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성남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고요. 서울공항 이전이나 그곳에 무상주택을 짓는 문제는 국가가 함께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의원 2번, 국회의원 1번의 경험이 저에게 있고 충분히 다른 의원들과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공항 이전은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도 과거에 여러 차례 공약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의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상주택을 짓자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건 공약인데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또 영구임대,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무상주택을 제기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너무나 열악한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주택, 2년에 한 번씩 소득 조사하고 조금만 소득이 오르면 쫓아냅니다. 공공임대주택, 처음에 들어갈 때 분양받을 것을 꿈꾸고 들어갔는데 막상 분양받을 때가 되면 시세의 80%라는 것이 너무나 벅찹니다. 그곳에 임대주택을 지은 취지에 맞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격, 현실적인 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의정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저의 노력, 또 우리 각 당의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함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이번 후보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느꼈었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은 1명,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4명입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이 국회의원과 시장과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 정당이 틀린다 손 치더라도 국회의원의 의견을 갖다가 국회의원의 협조를 시장한테 요청 못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 사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아쉽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 시책추진 사업비라고 해서 과거에는 5천억에서 약 8천억 정도 31개 시군에 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돈을 가져오는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영역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친분을 떠나가지고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해가지고서 국비는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의 몫이니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광역정부하고 기초정부에 대해서 열심히 뛰신다라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진짜 주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부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난제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의 어떤 해결과 이제 분석한 내용을 갖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분야별로다가 한번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하든 성남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의 그 원인과 관련 대안을 이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른 게 지역 경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옆에서 이제 공부를 보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70%가 노동자입니다. 본인이 노동자라는 말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가 70%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요. 우리 중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중원구는 그 노동자 중에서 특히 최저임금을 받거나 적은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많이 사십니다. 지역 경제는 지역에서 내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지역 경제를 살릴 텐데요. 우리 노동자들의 지금 당면 요구, 그중에서 성남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신 건설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가 있습니다. 주유수당, 또 눈 비 올 때 받을 수 있는 악천후 수당, 그거 꼭 달라는 것이고요. 또 지역 주민을 현장에 우선 고용해달라. 또 건설 현장에 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춰달라. 정년을 연장해달라. 이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또 이러한 월급이 충분하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고 요양보호사는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원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김미희가 꼭 하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지역에 가게를 하시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도저히 그 임금 다 주고 4대 보험료 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합의하에 4대 보험료를 안 내고 당사자에게 월급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전국 최초의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5인 미만 사업장, 우리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사업주 부담 주지 말고 노동자 부담 주지 말고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노동자도 살리고 우리 영세 상공인도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금 상대원 지역 주민들이나 그곳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소망이 지하철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멀리서 거기까지 오려고 할까요? 바로 상대원 13동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기보다는 그런 것이 좋은 곳에 살면서 여기를 출퇴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본 대책은 지하철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대원 13동 지역에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소망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떳떳하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택시 대중교통으로 꼭 만들어내고 또 공영제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상대원 공단 지역에 식품, 재화, 또 봉제 이러한 우수한 그런 축적된 제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밀려나고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고 있죠. 사실은 우리의 우수한 이 기술을 적절한 지원만 결합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훌륭한 기술로 발전시키면 프랑스나 일본 저리 가라는 그러한 산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4대 보험을 국가가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마 그거 이제 실제 보면은 혹시 인적 용역 제공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급여를 주는 것 같은데 4대 보험 제공 안 합니다. 공제 안 하고 3.3%의 원천세만 징수하고 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4대 보험 혜택 못 받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는 이분들이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대출도 못 받겠네요. 당연히 못 받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제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마켓. 저는 지역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근데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에서 해결하던 것을 갖다 전부 다 온라인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지역의 구멍가게, 지역의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죠. 이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곳들 자체가 결국에 따른 이제 배달이나 탁송이나 이런 업무들 이쪽에 근무하시는 상당수 분들이 이쪽에 해당되십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같이 심각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아마 특히 중원구 지역에 많았던 게 건설 인력 노동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중국인 인력들이 지극히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단가나 임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래서 어떤 구호나 이런 식의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제가 의원님한테 하나만, 요거는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거 이제 수정구 쪽에 예전 신흥중앙아파트 건설할 때도 그렇고 하고 최근에 노노 간의 갈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어떤 갈등이나 대결은 굳이 이건 늘 있어 왔던 거였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을들 간에 그다음에 어떤 노노 간의 갈등이 결국 제3자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가볍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볍게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짝만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사실은 노노 갈등이 아니고 사업주가 약속한 고용을 제때 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늦게 일을 시킨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금광 1구역 재개발 건축 현장에서 고용을 하기로 약속한 건설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가로막는 다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약속한 고용은 약속을 지켜서 일을 시키고 또 그걸 막았던 분들이 원하는 것은 또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막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래서 일조차 시키지 않고 아예 현장을 봉쇄시키고 해결해 와라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갈등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사업주는 노동자의 약속을 지키고 또 다른 노동자들이 취업을 요구할 때는 또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갖다가 슬기롭게 이제 우문현답식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좀 배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철거민 도시라고 하는 아주 오명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주의식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될 도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적에 대한 어떤 사랑보다는 그래서 애정이 좀 모자라는 주민의 어떤 정주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게 아마 지역을 근거로 하는 어떤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리더들이 맡아줘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지역에 여기서 지금 중원구 안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임꺽정에 대한 역사가 사실 있습니다. 바로 이 방송국이 있는 보통골 쪽에 보면은 임꺽정에 대한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쪽에 보면은 삼천가짜 동방사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도 있고요. 탄천가 이쪽 쭉 해가지고 쭉 많이 있는데 이런 과거의 역사하고 지역 문화 있지 않습니까? 뭐 소떼라든지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활성화가 자체가 정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관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가 중요한 콘텐츠이고 또 그것을 잘 발전시키면 성남에 많은 또 재정적인 이익도 가져다주는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 지역에 한번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요. 변변한 회사 없고 정말 뭐 특별한 특산물 없어도 또 관광만으로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성남은 분당 판교가 들어서면서 또 거기에 많은 그런 벤처 기업들도 많이 들어서고 또 그 집값도 오르고 이러면서 성남에 예산이 좀 많음으로 해가지고 굳이 막 관광 문화 여기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뭐 겉으로 보는 큰 문제가 없는 이렇게 조금 안일한 것 같습니다. 문화를 뭐 꼭 돈을 벌 목적 때문만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의 실제 현장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 속에서 또 많은 일거리들이 나올 수 있고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그것을 성남 시민들의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어내고 또 많은 돈도 벌 수 있는 그러한 효자로 만드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쉬운 듯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굵고 짧게.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공약 부분에 대해서 쭉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더 혹여라도 지금 제가 질문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공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아주 핵심적으로 다 몇 개만 한번 찍어주시죠. 네. 저는 약사로서 사람이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실제 음식으로도 치료하고 자연을 많이 건강에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 주치의제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에 잠깐 성남시민 주치의제라는 거 반짝했다가 지금 좀 유명무실화 됐는데 실제 전국민 주치의제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그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 정확히 정해지고 물론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건강을 1차 의료에서 책임지는 것이고요. 그분의 중병이 걸리면 2차, 3차 의료기관을 그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고 또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완치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바로 그러한 주치의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우리나라에 하나뿐입니다. 정확히는 서울 마포구에 하나 있고요. 그것도 민간이 먼저 지어서 나중에 기부 체납한 것입니다. 서울시 아동병원이 있어서 그에 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쳐도 2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진료받으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치료를 받으려면 6개월에서 2년을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옵니다. 이런 시대를 마감하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성남부터 짓고 전국에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공약들이 많은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실제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완성시켜야 되고요. 민간 부문까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을 내걸어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정규직에 대한 서름, 차별 없애야 되고요. 제가 여성 후보기 때문에 또 우리 여성들을 위한 중요한 공약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꼭 제정하는 것입니다. 몰카로 여성들의 은밀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또 당사자를 협박하고 이러한 수단으로 삼아왔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모든 교육과 문화 환경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약집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의료의 단계적 무상화, 그다음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건립,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한 가지 사적으로 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 국민 주치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중원구가 되겠지만은 그렇다면 이건 원격 진료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따로 한번 그거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굵고 짧게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난해한 것, 제가 잘난 척 하느라고 좀 준비했었던 건데, 요건 좀 밀어보고요. 이번에 지금 중원구에는 몇 분이나 출마하셨죠?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기호 1번은 윤영찬 후보, 기호 2번은 신상진 후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미 후보.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예. 오성근 후보인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그냥 시간 관계상 정하겠습니다. 1번 이제 윤영찬 후보하고 신상진 후보에 대한
혹여라도 후보께서 보시는 이분들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영찬 후보는 선한 이미지로 보여서 그것이 장점이고요. 또 신상진 후보는 시민들과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하는 그런 이미지, 또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요. 기타 어떻습니까? 그 정책 추진했다든지,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뭐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 뭐 어떤 일을 해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가 바꿔진 거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이제 신상진 의원은, 국회의원을 갖다가 4번씩이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윤영찬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중앙 언론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아주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막강한 두 후보와 비교해서 후보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과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의 매력이 있다면, 그다음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을 때 즉시 달려가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될 때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남시 의료원도 만들어냈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도 곧 만들 거고 지난번 진주 의료원 문 닫는 것 같은 일이 없도록, 성남시 의료원도 절대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법도 제가 개정해냈습니다. IMF 때 많은 시민들이 실직으로 힘들어하셨을 때 현재 민중당의 주요 당원들과 함께, 당시에는 당은 없었지만 경기동부 실업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직가정 생계비 지원, 실직가정 아이들 방과 후 공부방, 건설노동자 무료 취업센터, 중증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 사업 등, 또 공공근로 확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고 실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저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속한 당이 당선이 가능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저에게 투표하는 것을 많이 주저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2년에 전국의 많은 곳들이 양보를 하고 성남 중원구는 제가 속한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무조건 야권 단일 후보로 주기로 그렇게 전국 차원의 야권연대가 타결되어서 그때 신상진 후보와 제가 1대1 대결을 했었고 그때 저를 자신 있게 찍어주셔서 제가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도 제가 바랬던 것은 저는 현재의 민주당을 이만큼 성장시킨 공로가 있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고 억울하게 박탈된 의원이었고 당시 민주당은 저희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적 도의상 이곳 중원구는 김미희가 당선되라고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천을 했고 이렇게 겨루게 되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원구민 여러분, 우리 중원구민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법 근거도 없이 박근혜 정권 때 의원직을 박탈한 이 잘못된 것들 바로잡는 것은 바로 우리 중원구민들께서 이번 투표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민의 주권이 빼앗긴 그런 부당한 일이었고 이것을 중원구민이 다시 투표로서 심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을 성남에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질문은 A를 드렸는데 B로다가 굉장히 멋있게 마무리는 쳐주셨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사적으로든 뭐 제가 전공도 하고 많이 관심 있는 분야서 그러는데 이건 참 질문 드리기가 참 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커다란 회사를 유치를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지가 가져오고 했을 적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 산업이 성장할 때 노동 생산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큰 회사나 이런 산업이 융성화가 되면은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산업의 구조가 그러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기반이고 지식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없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달인데요. 지금 아마 언론상에 보면은 성남 지역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메카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융합되는 부분, 기술과 생산, 그러다 보니까 중원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산공단 쪽이. 후보께서 인식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아주 간략하게, 뭐 학술적인 설명보다는 어떤, 이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전공을 하고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한편으로다간 어떤 기회가 되면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우리가 혹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SF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인간이 만든 로봇가 인간을 파괴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철저하게 중심에 두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길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무한정 발달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기술의 발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고된 노동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첨단 기술이 해야 할 일은 중증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술, 또 먼 곳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을 때 바로 눈앞에서 만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그런데 이 기술을 국민 모두가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보급까지 함께 염두에 둔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이 돼야겠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 제일 잘 되는 데가 반찬 가게하고 그다음 택배라고 합니다. 택배하는 분들은 평소에 뭐 2배, 3배, 4배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배, 3배, 4배의 노동자를 채용하나요? 안 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평가액, 어떤 가치 평가, 돈으로 환산하는 그것이 너무 높게 책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 한 대에 최신형은 180만 원 합니다. 도대체 전화만 걸고 받아도 되는 것에 약간의 컴퓨터 기능만 더한 것인데 이렇게 고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기술이 있다고 해서 전 세계 시민들을 어떤 자기의 부를 벌어다주는 호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에는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제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죠. 예. 이제 열변을 들으셨는데 많은 시민들이나 일반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 30, 40년 전에 인간이 달에 가고
그다음에 뭐 화상 탐사를 하고 했을 적에 나사에서 사용했었던 슈퍼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슈퍼컴퓨터가 있었죠. 그때 그 슈퍼컴퓨터들 전부 다 모았던 그 통제실에 있었던 거기 있던 CPU하고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스마트폰 한 대보다도 용량이 작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거 가지고 주로 이제 게임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좀 더 의식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져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혁명에 대해서 변화의 트렌드를 갖다 적응을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 수치상으로 나오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60대 이상에서 임시직이 이제 국가 재정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 가정의 핵심 중추가 되는 40대 50대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한 부분 청년 실업하고 그다음에 40, 50대 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의 어떤 취업률 확대를 위한 증가를 위한 어떤 보완이나 문제점과 보완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자리 나누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시간 노동, 강도가 센 노동의 일자리를 시간을 쪼개서 적절한 시간, 7시간, 8시간, 그리고 강도를 좀 약화시켜서 사람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기분 좋게 노동할 수 있는 정도의 노동만 하는 것.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2배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임금을 절대로 삭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라든가 생활임금 정도만 겨우 받는 그러한 일자리는 시간은 줄여주되 금액은 낮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부 예산 지원 또는 사회적인 그런 소득 재분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청년 일자리, 40, 50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늘렸을 때 힘들어하는 중소, 영세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세금 지원 또는 설비 지원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적극 칭찬하고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역시 김희 후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이번에는 김 의원님 이제 주부시죠. 그다음에 네. 학생도 있고 하니까는 지금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 중흥구 관내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35개 그렇게 많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10, 초등학교가 17개? 예. 이게 굉장히 많네요. 이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참 좋겠고요. 네. 하나 덧붙여서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덧붙여 이제 주부시니까. 네. 결국 지역 경제 핵심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입니다. 네. 대형 마켓이 많이 늘어나고 대형 마켓도 요즘은 좀 힘들다고 하지만 중국 관내는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한 몇 개만 다 거론을 네, 해줘야 되냐 몇 개만 예. 성호시장, 상대원시장, 단대쇼핑, 단대전통시장, 그리고 금광시장,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하대원시장. 잠깐. 네. 남한산성 시장이라고는 저도 오래 살았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건 뭐죠? 네. 우리가 은행시장으로 알고 있는 은행 이동에 있는 시장인데요. 은행시장이 전체를 포괄했다가 그 중에서 은행시장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데는 은행시장 상인회가 있고요. 은행시장 바깥쪽에 그 골목에 형성하고 있는 시장은 남한산성 시장으로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우선 살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일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를 한번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성남시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3조 700억 원? 예, 그 정도는.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는 이제 행정구청, 중원구청의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2,18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조 원 규모 대비해서 22만 명이 살고 있는 중원구에서 구청 예산이 2,200억이 좀 안 되네요. 너무 적네요. 이거 10%도 안 된다라고 너무 적어. 보면 돼. 그럼 여기서 혹시 제가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혹시 중원구청에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400만 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한 달 예산이라고 해도 굉장히 적을 텐데 네. 2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11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네. 이런데 여기서 중원구의 산업, 중소기업, 전통시장 요쪽 예산이 2,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태 파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요거는 쉽지는 않겠죠. 세대 간 갈등하고 계층 간 갈등이. 교육 부분 예. 아직 답변이 죄송합니다. 안 됐네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 네. 진짜 이게 백년지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강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회원으로 있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번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꼭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또는 대학교 졸업 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교육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냐에 따라서 또 삶이 달라지고 또 뭐 잘 사는 부모에게서 좋은 교육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 수능에서 뭐 그런 좋은 성적을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꼭 만들어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또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본인의 능력 또 본인의 자질, 품성 이런 것을 가지고 기업이 사람을 뽑고 또 공무원도 그렇게 뽑고 여러 가지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꼭 하고 싶은 얘기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 우리 당에서의 공식 공약은 아니고요.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주일 시간표를 보면 전부 공부하는 시간표밖에 없거든요. 저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친구들끼리 놀라고 방과 후가 아니라 정식 수업 시간 중에 1시간은 매일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친구들끼리 놀라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말고요, 따로.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매일 친구들과 친하게 놀면 저는 거기서는 왕따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바라는 건요. 너무 교육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수능시험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을 쉽게 바꿔야 입시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그냥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말 그것만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말은 교과서에서 출제했다고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지문은 교과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잘못된 시험 고쳐야 되고요. 교과서 더 쉬워져야 되고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 교과서에 꼭 넣어야 됩니다. 단적으로 프랑스나 다른 유럽 나라들은 노사 협상 같은 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배운대요. 졸업하면 당장 노동자가 되고 그런 노사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글쎄 자기가 뭐 스마트폰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스스로 인터넷에서 알아내야 되겠죠. 이런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데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아니요, 이제 굳이 또 중요한 것 자체는 네. 그 시간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면서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보통 중앙 정치나 중앙 언론에서는 보통 보면은 이제 진보하고 보수라고 나누는데 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는 통합당이나 네. 민주당도 저는 보수 정당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네. 하고 실제 근데 굳이 했으면 진보 정당 그러면은 정의당과 민중당 정도를 보고 싶은데 네. 진보 정당 했을 적에 정의당만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하고 네. 그다음에 진보 정치가 제대로 가야 될 길을 갖다가 후보의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말로다가 뚜렷하게 구분하기 진짜 짧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보수당은 뭐 하나인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 보수당과 진보 정당은 뚜렷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 정당이 진짜 진보 정당이 민중당인데 우리 국민들이 민중당이 진보 정당인 것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언론 방송에 안 나오기 때문이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민중당 소식을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민중당 당원들은 열심히 SNS를 하고 유튜브를 만들고 올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중파 그리고 종편 또 신문, 인터넷 언론 여러 곳에서 민중당을 많이 알려주시고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가야 할 길은 그 정치인 당사자 또는 그 정치인이 속한 단체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그러한 현장에 뛰어들어서 함께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근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꼭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주신 신뢰를 지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당이 뭐 민중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해서 사실 만나는 분들이 좀 합치지 그러냐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제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합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상대편이 또 원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합치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는 우리나라도 선거법과 정당법을 좀 고쳐서 다른 나라처럼 여러 정당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렇게 연합으로 출마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연합을 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함께 힘을 모으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보수 정치하고 진보 정치, 그 중에 진보 정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새겨듣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언론 얘기를 하셨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중앙 언론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언론이라고 한다면 중앙 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언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언론이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봤겠지만 세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지방 언론과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10여 년 동안 보면은 지역 언론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후보님의 언론 감각, 그 다음에 지방 언론, 그 중에서 특히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언론인들께서 이번 총선 때 각 후보들에게 이러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당사자의 요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요구를 제가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면요. 이제까지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에서 광고 예산, 그것을 지역 언론에게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을 걸어서 나눠주는 정도였는데요. 저는 그런 줄 세우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언론이다라고 추천하고 또 지역에 객관적으로 여러 단체들에서 추천을 하는 그러한 언론들이라면 정당한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정한 그런 선정을 위해서 선정위원을 직선으로 뽑든 또는 간선이더라도 어쨌든 각계각층을 참여시켜서 선정을 시키든 또 그런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역 언론이 지금처럼 재정난과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문 닫는 일이 없도록 많이 좀 도왔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장시간 진짜 고생하셨고요. 자, 혹여라도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제 질문과 답변 보면서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굵고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미희. 여러분이 바라시는 정치인,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나갈 사람입니다. 이번에 중원구에서 꼭 김미희 찍어주시고요. 정당 투표 용지가 한 장 더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정당 투표를 하실 때는 기호 8번 민중당을 꼭 찍어주십시오. 민중당을 찍어주시는 표는 건설 노동자, 학교 비정직 노동자, 택배 노동자, 성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 중증 장애인들,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과 예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방위비 분담금 미국에서 6조 요구한 거 아시죠? 그것 미국에게 절대로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무리한 요구 하지 말아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당이 바로 8번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을 찍어주셔야 우리나라 더 자주로운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민중당 8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원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준비했지만 미숙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의료인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난관을 100만 시민이 하나 되어 반드시 극복해내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성남일보가 준비한 시사토크 장윤영입니다. 21대 총선 중원구편 김미희 후보와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